자, 분만 시 감염되기 쉬운 부위가 제대, 절단부, 눈, 피부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어디가 된다? 어디가 됩니까? 제대 부분이 되겠죠. 제대 부분. 자, 그럼 제대 부분에서는 먼저 이 부분이 멸균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무균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뭐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파상풍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제대 간호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는 언제 절단하고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알아두십니다. 자, 제대는 아기가 분만 3기 때 태아가 나오고 나서 제대를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대를 자르는 시기는 언제 자른다? 제대 박동이 정지되었을 때, 제대 박동이 멈추면 안에 혈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동이 있었던데 그 박동이 정지되면 컷 자르겠습니다. 그럼 제대를 자르고 나서 묶어주겠죠. 결찰 묶었죠. 그럼 묶은 그 제대가 탯줄이 언제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말을 제대 탈락이라고 했어요. 떨어지는 건 언제? 한 일주일경에, 7일경에 제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럼 떨어지고 나면이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제대 쪽에 케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어떤 걸로 하자? 70% 또는 75%, 70에서 75% 알코올로 소독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위를 꺼즈로 꽁꽁 싸매고 있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랬죠. 노출을 시켜서 건조하게 유지하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자리에 드레싱 하는 거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파우더 발라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파상풍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염 여부를 관찰하자. 그래서 예전에 애기들이 많이 죽었던 그 이유에 첫 번째가 파상풍이야. 제대 간호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분만 시 불결한 제대 간호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냐? 파상풍. 또는 가정분만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해도 파상풍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애기 눈도 감염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눈 하면은 애기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임균성 안염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균성 안염은 엄마가 임질에 걸렸을 때 임균이 아기의 눈에 들어가서 임균성 안염, 눈병을 일으킨다 그랬죠. 어떤 거 치료제다? 1% 질산은. 그리고 또 오늘날은 질산은보단 항생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건 참고로만 봐.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써서 하는 거를 크레데시저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임균성 안염을 막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 이제 목욕 한번 시켜볼까요? 통목욕입니다. 통목욕. 자, 통목욕은 어떤 아이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어. 통목욕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만약에 이 아이가 조산아야, 애기가 일찍 태어났어요. 조산아야. 또는 허약한 아기예요. 이런 애기들은 통목욕하면 에너지 열량 소모가 너무 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스폰지에 물 적셔서 닦아주는 거죠. 스폰지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산아도 해당이 되고 또는 피부가 건조하고 또는 습진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어떤 목욕할까요? 건조하다 이 말에서 포커스를 잡으세요. 피부가 건조하대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베이비 오일 발라주잖아요. 오일. 그래서 오일 목욕을 하겠습니다. 오일로 닦아주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습진이 있다 이 말이 들어가면 오일 목욕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산아는 스폰지 목욕도 가능하고 오일 목욕도 가능하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건강한 아기야. 자, 이런 애들은 어떡할까요? 통목욕을 해도 되겠죠. 통목욕. 자, 그러면 통목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아침에 시켰다가 오늘은 아침에 바빠서 내가 졸려서 못하겠다 낮에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통목욕은 어떻게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유를 하고 나서 목욕을 시키면 토할 수 있겠죠. 막 이게 뭐 머리 감기고 막 업고 하다가 그죠. 그래서 수유 전에 시키자.
그래서 통목욕은 수유 전에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신생아들 목욕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다? 한 40도 전후라고 했으니까 한 40.5도 또는 한 40도 초반 요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40도 전후가 좋고, 만약에 온도계가 없다면 어떤 걸로 할까요? 팔꿈치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씻길 때 애기들한테 태지라는 게 있다 그랬죠. 미끌미끌한 기름 막이야. 이 막은 정상적인 애들도 있어. 근데 유난히 미숙한 애들은 더 많다는 거지. 애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막이 있으면 애들이 좀 이뻐 보이지 않거든.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각질처럼 일어나 있으니까. 이거를 뽀득뽀득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없애지 마라. 저절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씻길 때는 어디부터 담글까요? 발부터 담글 거예요. 발부터 물속에 담궈 줄 거고요. 씻기는 건 어디부터 한다? 얼굴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머리부터 다리 방향으로 씻기겠다. 머리부터 다리 쪽으로 씻기겠다. 그런데 얼굴을 씻길 때 얼굴에는 비누를 쓰지 말자 이 말입니다. 특히 어디? 눈 이런 데는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눈을 닦아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고. 되셨죠? 그리고 이때 목욕을 할 때 너무 주화장창 오래 하면 애기 감기가 들리겠죠. 그래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빨리 끝내라. 5분에서 10분 이내로 빨리 끝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도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내고, 침상 목욕일 때도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내고, 좌욕도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코약 같은 거, 투약할 때 코약 같은 거 놓고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누워 있고 하는 거 5분에서 10분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애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인생이 점수야.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점수였어. 어떤 점수를 매기겠다? 아프가 점수를 매기겠다 이거죠. 그럼 아프가 점수는 애기의 상태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건데, 5분 있다가 출생하고 나서요, 5분 있다가 1분 출생하고 나서 재어보는 걸 아프가 점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몇 분 뒤에 잰다? 1분 있다가,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아프가 점수를 체크하겠다. 이때 아프가 점수는 5가지 항목을 잴 건데, 5가지 항목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외우실 때 심호근 반피라고 했죠. 심호근 반피. 아프가 점수는 심호근 반피. 자, 심 뭐예요? 심박동수. 알아두세요. 항목은 심박동수. 자, 심박동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맥박 같은 거 여러분. 맥박. 이 맥박이 기준을 100번으로 잡을게요. 100회로. 그래서 100회가 조금 안 된다 하면은 1점이고요. 만점은 항목마다 2점이거든요. 100번이 넘는다 하면은 2점이에요. 100번이 안 된다 하면 1점이에요. 0점은 외울 거 없어. 빵점은 없나 보지. 맥박이 아예 없어. 그럼 빵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이죠. 심호흡은 할 때 호흡이죠. 호흡은 2점은 어떤 거예요? 호흡은 아까 어떻겠어요? 울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그랬죠. 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울 때 힘차게 아기가 울면 만점 2점이에요. 1점은 약간 느리고 불규칙하게 울면 1점이에요. 0점은 외울 거 없어. 숨을 안 쉬는 거지. 호흡이 없는 거지. 안 우는 거지. 하면은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심호근 할 때 근긴장도. 자, 이거는 탄력 또는 좀 긴장, 뭐죠? 이렇게 잘 웅크리고 구부러져 있는가? 애기들은 안에서, 자궁 안에서 웅크리고 있죠. 굴곡. 그게 잘 되어 있으면 2점이에요. 그래서 잘 굴곡이 되어 있으면 2점인데, 1점은 약간 되어 있어. 1점. 0점은 외울 거 없죠. 그냥 어떻게 돼 있다? 쭉 사지가 늘어져 있는 거죠. 빵점. 되셨습니까? 심호근 반은 뭐다? 반사작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기가 재채기 하는 거.
재채기 하는 거, 또는 뭐 모로 반사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겠죠. 반사작용. 또 아기한테 코 안에 면봉으로 간지럽힐 때는 아기가 재채기를 착하였다 하면은 몇 점이에요? 반응을 잘한 거니까 2점이에요. 그런데 코 안에 면봉으로 간지럽혔더니 이물질 빼려고 코 안에 자극을 줬더니 아기가 기침을 할 듯 재채기를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안 하더라 했어요. 그러면 약간 하는 거죠. 약간 반응이 있는 거지. 1점. 그런데 면봉으로 아무리 해줘도 아기가 아무런 재채기 반응이 없더라. 빵점인 거예요. 반사작용입니다. 심, 혹은, 반, 피부 색깔입니다. 자, 피부는 아기들은 어떤 색깔이 제일 좋다? 볼그스름해야 돼. 그래서 몸 전체가 핑크빛을 띠고 있으면 2점이에요. 2점인데 만약에 약간 섞여 있어. 몸은 핑크고 팔다리 쪽은 새파랗다. 이렇게 되면은 1점이에요. 그러면 0점은 외울 거 없겠죠. 다 새파랗고 창백하고 그렇겠죠. 핑크시 없고 그런 거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아프가 점수는 심, 혹은, 반, 피 해서 5가지 항목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돼 있죠. 모의고사에서 우리 자주 물었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원인은요 유전이다. 그래서 선천적인 거예요. 유전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아기 몸에서 뭔가가 받아주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대사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사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뭔가 보일러 돌리고 가동을 시키고 하는데 음식물 대사가 이루어지려면 잘 내 몸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음식물이. 그런 게 바로 선천성 대사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상은 어떤 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문제집에서 한 번씩 자주 봤죠? 증상입니다. 먼저 이거는요 먹여봐야 알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여봐야 내 몸에서 지금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증상이 언제 나타난다? 수유를 시작한 지요 2-3일 정도 뒤에 나타나요. 2-3일 정도 뒤에 아기가 내 몸에서 그게 우유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토해요. 구토해요. 그리고 또 제대로 안 먹으려 그래.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애도 인간인지라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거슬려 해. 그래서 토하고 그리고 안 먹을 거예요. 잘 안 빨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기운이 없어서 축축 처지겠죠. 그리고 아기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발육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발육이라는 게 꼭 키나 몸무게만 발육인가? 지능 발달 같은 것도 발육이잖아. 그래서 지능도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반사작용 있죠. 이런 반사작용도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심하면요 경련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누구냐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틴증 있죠. 이럴 때 변비라든지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황달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천성 대사장애는 여러분 몸에서 땀이나 소변 같은 데서요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굳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밑에 2번에 보면요 단풍당뇨증 이 말 있죠. 자, 이런 게 몸에서 소변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달고나 냄새 같이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땀이나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 게 선천성 대사장애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천성 대사장애는 이해하시면서 하세요. 먹여봤을 때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애가 자꾸 토해. 그리고 안 먹으니까 축축 깔아져. 그리고 또 몸무게나 이런 발육이 제대로 안 돼. 발육이 안 된다는 말은 반사작용도 떨어지고 지능 발달도 떨어져. 그리고 뇌 발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련이나 혼수도 있어. 그리고 뭔가 몸에서 제대로 대사작용이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변비도 생기고 또 피부가 윤기가 없겠죠. 또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 하겠죠. 이런 것 등이 생기는 게 선천성 대사장애 증상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눈도장으로. 그러면 이 선천성 대사장애는요, 우리나라에서 6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무료로 해줄 겁니다. 검사비를.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검사를 할 건데요. 이 태어났을 때 6가지 검사비는 무료이고요. 치료비는 무료는 아니에요. 검사비만 무료예요. 그럼 이때 검사는 어떤 게 6가지 종류입니까? 이 6가지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집에서 가끔 언급된 게 뭐가 있었다? 페닐이라는 말 들어갔죠? 페닐 케톤요증, 페닐이라는 말 들어갔죠? 이거 들어가면 뭐다? 그 단백질 대사 쪽에 문제로 생기는 요거 대사 장애입니다. 페닐 들어갈 거야. 또 어디 있어? 또 고페닐알라닌 혈증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페닐 들어가면은요 선천성 대사장애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죠? 이거 태아나 어린애한테서 생겼을 때 그거를 뭐라고 했다? 크레틴증이라고 했잖아.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그죠? 선천적인 겁니다. 그 나머지 밑에 옆에 적혀 있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는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비는 무료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요 체열을 할 겁니다. 어디서?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할 거고요. 검사는 언제 합니까? 알아두십니다. 검사는 먹여봐야 알 수 있다 그랬죠. 먹여봐야. 그래서 언제쯤? 2일에서 7일경 적으셔야 되겠죠. 2일에서 7일경에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일에서 7일이지만 더 좋은 거는 언제쯤이다? 48에서 72시간 48에서 72시간 내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유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은 돼야 된다? 24시간은 되어야 됩니다. 숫자 알아둬야 됩니다. 2일에서 7일경이 좋고, 그래도 더 좋은 시기는 한 48에서 72시간 안에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48에서 72시간 안에 하더라도 수유한 지 24시간은 지나야 이 아이가 음식물이 몸에서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를 알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숙아들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24시간에서 72시간은 금식이거든요. 그러면 48에서 72시간 사이에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대사장애 검사 못해. 왜냐면 이거는 먹여봐야 알 수 있댔으니까. 그래서 미숙아들은요 언제쯤에 하겠다? 일주일경에 하겠습니다. 일주일. 아까 2일에서 7일경이었으니까 가장 늦은 시기 7일경에 검사를 할게요.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검사로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한 달 뒤에 재검하겠습니다. 미숙아라든지 좀 약한 아기들 있죠. 그런 애들은 언제 한다? 일주일경에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재검을 하고 그 말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고 했죠. 어저께 문제풀이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괴사성 장염이라는 거는 왜 생긴 거예요? 세균 때문에 생긴 거라 그랬죠. 세균. 그럼 세균 때문에 생겼는데 이 아이를 케어하고 나서요, 나의 의료를 제공한 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손에 이 아이한테 묻은 균이 있잖아. 근데 이 균을 가지고 이 손을 안 씻고 다른 애기 일반 신생아들을 만지면 그 애들한테 삽시간에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 걸린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리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격리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돼요. 격리도 하고 손도 씻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애들은요 장이 안에서 썩고 있어. 그래서 장에 안에서 썩고 있으니까 장에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면 오히려 더 썩겠지. 막 음식물 찌꺼기가 막 안에 더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장이 더 썩기 좋아요. 그래서 괴사성 장염 아이들은요 어떻게 한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으로 음식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장을 좀 청소도 하고 말려주지. 지금 우리가 뭐 수해지역 막 비가 나서 난리도 아닌데 또 비가 내려와봐.
그러면 더 난리잖아요. 그럼 좀 치워야 되니까 비가 안 와야 되겠죠, 당분간. 그것처럼 안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안에 좀 치우지. 그래서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 그리고 또 이 애들한테는요, 중요한 게 위관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위관을 삽입한 이유는요, 위관을 꽂아가지고 위관으로 음식물을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위관으로 음식물을 줄 거면 왜 금식을 시켜? 그럼 똑같이 음식물이 장으로 들어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 위관을 삽입한 이유는 위관으로 영양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관을 꽂아서 안에 있는 분비물 있죠. 또는 가스든 분비물이든 뭔가 안에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려고 빼내려고 관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위관을 삽입한 이유는 체액이나 가스를 바깥으로 빼내려고 위관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3번에 보시면 경구로는 절대 입으로는 뭐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먹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위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입으로도 못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맥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겠죠. 그리고 이때 공급을 정확하게 잘해줘야 아기에게 수분 전해질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겠죠. 먹은 거는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분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상태를 볼게요. 그랬더니 장으로 음식물 들어오는 게 이제 당분간 없다 보니까 장이 조금씩 힐링되고 있어요.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치유가 되고 있는 회복기에 바로 그냥 또 우유를 바로 주면은 또 위험할 수 있어. 그럼 회복기에 수유를 한다면, 구강으로 수유를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워밍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워밍업을 뭘로 한다? 멸균된 물이나 전해질 용액을 먼저 먹여봐. 그래서 조금씩 멸균된 물이나 전해질 용액을 먹여봤더니 아기가 괜찮네, 특별히 더 악화되지도 않고 괜찮네 한다면 또 조심스럽게 모유나 유동식을 줄 건데, 이때 모유나 유동식을 줄 때 처음부터 진하게 주지 말고 희석해서 좀 연하게 준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애기 괴사성 장염일 때는요, 엎드려 눕히는 거 안 좋아요.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불편하거든요.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 안 합니다. 이때 염증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 착용 같은 것도 이때 아기들한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 기저귀 착용 이런 거 피하라는 거 봐주시고요. 발진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 요거 괴사성 장염하고 눈도장 여러분들이 찍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구창이라고 돼 있죠. 아구창. 자, 아구창은 분만시 뭘 통해 감염된다? 산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 산도를 통해서. 그럼 이때 엄마가 어떤 것 때문에 아기한테 아구창을 초래합니까? 인부가 산도를 통해서 감염됐다는 말은 엄마가 뭔가가 있었겠지. 엄마가 어떤 질염이 있었다? 모닐리아 질염이 있었어요. 모닐리아 질염. 그래서 곰팡이균입니다. 그래서 모닐리아 질염에 감염이 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올 때 그 곰팡이균은 아기의 어디를 좋아한다? 입을 좋아해서 아구창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창 하면은 모닐리아 질염 하면은 아구창하고 쌍으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원인은 뭐라고요? 아까 곰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칸디다 알비칸스. 이름은 그냥 괜찮아. 칸디다. 곰팡이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구창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혀에 백태가 껴요. 입이나 혀에 우유 같은 백태가 껴요. 그리고 아기가 우유를 잘 안 빨라 그럴 거예요. 안 빨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백태, 허연 거를 뭐 좀 억지로 일부러 뭐 제거를 한다고 긁었어. 긁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긁으면 안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긁으면 안 되고 이 아이 케어하려면 아구창에는 어떤 치료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까 임균성 안염은 치료제가 질산은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항생제였다면 이때 아구창 치료제는 1% 겐티안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겐티안 바이올렛 또는요 혹시 문제집에서 젠센 바이올렛 그래도 맞아요. 자, 겐티안 바이올렛, 젠센 바이올렛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이거를 영어로 만약에 적혀 있다면 젠센의 G, 그 다음에 바이올렛의 V, GV 용액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거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구창은요 다른 애들한테 바로 옮겨요. 젖병을 이 아이가 썼던 젖병을 다른 아이가 쪽쪽쪽 빨면 다른 애들한테도 곰팡이균이 전파 옮아간다고요. 그래서 젖병을 어떻게 할까요? 따로 써야 돼.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입에 물고 막 빨고 이러면 그 장난감 다시 또 다른 아이가 빨면 아구창 생길 수가 있어서요. 개별적으로 기구를 사용하고 젖병 소독은 따로 할게요. 그리고 장난감 소독할 거고 백태 제거하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수유하고 나서요. 물로 입안을 헹궈주라. 수유하고 나서 입안을 헹궈주라. 양치질은 좋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양치질하다 자극을 받아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 같은 거 피해줘라 하는 게 아구창 치료입니다. 되셨습니까?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자, 파상풍은 제대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가정분만 시 일어나기 쉽다. 자, 3대 증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등이 활처럼 휘는 후궁반장. 그 다음에 턱 근육이 드드드드드 하면서 벌어지지 않은 아관 긴급. 그리고 또 어떤 게 일어납니까? 증상에 잘못 적었네. 하나가 더 뭐가 있어요? 경련으로 인해서 입가가 실룩 되는 거 조소. 그죠? 조소. 파상풍의 3대 증상. 비웃음, 조소가 일어날 수 있죠. 자, 파상풍의 3대 증상은 뭐라고요? 후궁반장, 그 다음에 아관긴급, 그리고 하나가 더 조소입니다. 조소 적어주세요, 여러분. 후궁반장, 아관긴급, 조소. 자, 그러면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파상풍은 경련이죠. 경련이니까 기도, 숨구멍이 막힐까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파상풍의 간호는 호흡 상태를 관찰하라. 기도, 유지가 중요하니까 호흡 상태를 관찰해라. 그리고 또 이때 경련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둡고 조용하게 해줘라. 경련은 밝고 시끄러우면 더 심하겠죠. 어둡고 조용하게 해라. 그리고 파상풍은 균 때문이잖아.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항생제 쓸 거고, 그리고 또 이때 독소를 여러분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는 독소가 세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독소가 세니까 독소를 좀 죽이자 하면은 항독소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볼까? 항독소를 주사했다는 말은 치료제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균을 넣어준 거예요? 치료제지. 독소를 없애는 약이니까. 이건 무슨 면역이죠? 주사한 거예요? 인공. 치료제를 넣은 거예요? 인공 수동 면역인 거죠.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하면 혈청,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이런 거를 주사한 거를 말하죠. 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항독소 주사할 수 있다. 디프테리아도 항독소 주사할 수 있습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진정제 왜 줄까요? 경련이 심하니까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진정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 산소가 부족할 수 있겠죠. 경련을 막 하니까. 그래서 산소를 줄 수도 있고요. 외우지 말고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파상풍에서는 제대통에 감염된다. 가정분만시 생길 수 있다. 파상풍의 3대 증상 후궁반장, 아관긴급, 조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 보실 거.
자, 그 다음에 분만 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분만 시 다칠 수 있는 분만 시 외상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먼저 머리를 다칠 수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 다치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다친다면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자, 살류하는 거는 혹난 거야. 쉽게 말해서. 볼록하게 혹이 난 거예요. 두혈종 이거는요. 머리에 피가 고인 거예요. 머리 안에 피가 고인 거예요. 또 두개내 출혈, 이거는 말 그대로 두개골에서 출혈이 생긴 거죠. 이 전부 다 이런 외울 건 없고 뭐다? 머리를 다친 거죠. 그럼 이렇게 머리에 혹이 나고 피가 고이고 출혈이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엄마의 정상 분만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난산이라 가지고요. 아기를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다가 다치는 거죠. 아기 머리를. 그래서 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자분만이라는 말이 집게 같은 걸로 아기를 찝어낸다든지 또는 석션, 흡인을 한다든지 일부러 만출해내는 과정에서 아기 머리를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외상입니다. 외상. 그죠? 여기에서 모네아 이런 거 외상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기형인 거고 지금 머리를 다친 거 하면은 뭐 이렇게 홍난 거 또는 여기에 피가 고인 거, 출혈 이런 게 두부 손상이죠. 그럼 이때 두부 머리를 다친 게 의심스러워. 아무래도 머리를 다친 것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생하면서 바로 뭐를 주사할까요? 뭐를 주사할까요? 비타민 K를 주사하겠죠. 여러분 적어 두셔야 되겠죠? 비타민 K를 주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아기는 영아예요, 유아예요? 영아잖아.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럼 영아들은 근육 주사를 한다면 이용하는 근육이 이름이 뭐였더라? 인체 구조와 기능에서 했었죠. 해부생리에서 외측 광근이라고 했죠. 외측 광근을 이용해서 비타민 K를 주사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외상 중에서요. 이번에는 머리 다친 거 말고요. 쇄골이 다칠 수 있어. 쇄골. 그럼 쇄골이 다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 분만시 가장 흔한 외상이 쇄골 골절인데 쇄골을 다치면 모로 반사가 없어지겠죠.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쇄골 쪽이 부러져서 어깨 쪽이 너무 아프니까 포옹하는 모로 반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쇄골 골절일 때는 모로 반사가 소실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모로 반사는 언제쯤에 어느 경우에 없어집니까? 쇄골이 부러졌을 때, 또 하나는 반사작용이 떨어졌다면 뇌 손상이 의심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면신경마비예요. 자, 안면신경마비. 자, 안면신경이 마비됐다는 거는요, 아기를 인위적으로 뽑아내서 그래. 그럼 어떻게 뽑아내냐면, 우리 인형 뽑기 있죠? 우리 인형 뽑기처럼요, 아기를 집게로 찝어가지고 얼굴 쪽을 집어서 이렇게 쭉 뽑아내다가 너무 그쪽을 세게 찝었을 때 안면신경마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집게로 찝어냈다, 겸자분만 또는 감자분만 같은 겁니다. 집게로 찝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요거 쇄골 분만시 외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적 기형인지 외상인지 구별을 하실 것.